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올렸던 그 위켄드 에디션이요. 제가 아직도 그 유튜브 스크린 변환하는 것을 지난번엔 한 번 했더니 됐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켄드 에디션이라는 그런 그 스크린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변경은 했습니다만 이상하게 그 관리자인 제가 보는 사이트에서는 변화가 됐는데 전환이 됐는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그 스크린에는 그대로 미국에서 보는 한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같으면 그것을 또 다시 그 오디오까지 다 내리고 다시 올리고 하는 과정을 할 텐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그 인생이라는 것에서 아무리 그 완전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하지 않을 게 분명할진데 어,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것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고요. 오늘 다시 미국에서 보는 한국 그대로 이제 그 타이틀이 나가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미국에서 보는 한국 지난 한 뭐 몇 개월 동안 계속 북한 관련 이슈만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기무사 그 문건이 지금 드러난 것 그리고 한국의 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그리고는 이제 그 미국 그 판문점에서 이제 장성들이 의논을 하고 유해 송환이라든가 아니면 유해 발굴도 또 하기로 했다는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그 예루살렘 포스트가 먼저 보도를 했고 그 보도를 받아서 미국 언론들이 북한과 관련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그 북한을 그 등진 그 태영호 전 영국 주재 그 북한 공사가 새로 그 발간한 책에 적혀 있는 어떤 부분인데 그 부분을 뭐 이스라엘과도 연관이 돼 있고요. 미국에서 예전에는 그 캘리포니아주의 랜드 코퍼레이션에서 북한 문제를 연구했기 때문에 저도 인터뷰를 그 자주 했었습니다. 인터뷰 많이 할 때였어요. 그때 프로그램에서 오공담 박사가 그것을 딱 추려서 왜 이게 그 오공담 박사가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니까요. 이것을 왜 이 상황에 있어서 얘기를 했는가 그런 그 의미와 함께 오늘 이런 내용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국에서는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기 때문에 그것도 미국의 특별검사 그리고 특별검사 위에는 총 책임이 이제 연방 법무부이기 때문에 또다시 확실한 증거와 함께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그 러시아 그 정보국 소속 13명 기소한 것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미국 사람 이름도 언급이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그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뭐 어드바이저도 했었고 한 사람인데 이 시점에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것 그리고 역시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에 많은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제일 으뜸은 핵이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볼 때는 북한에 대해서도 뭔가를 얘기를 할 것이다 해서 헬싱키 회담이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뭐 새벽이 될 것 같고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가 될 것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내용도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보는 한국 오늘 첫 번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내용을 팔로우만 하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에서 정규방송 시간에요. 한국에 관한 문제를 전해드릴 때는 항상 저는 그 타이틀 자체가 오늘의 미국이고 미국에서 보는 미국, 미국에서 보는 한국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직까지 이 문제를 많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미국의 시각을 전해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AP통신이 좀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기무사 이 문건에 대해서인데 AP통신이 보도를 하고 나면은 이 뉴스가 가라앉지 않으면 대체로 이제 다른 언론들도 후속 취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겠습니다. 먼저 그 AP통신이 전한 내용을 뒤에 가면은 그 왜 이 AP통신의 취재 결과는 이 사건이 쿠데타까지 가기에는 거의 불가능했다라고 군 전문가들이 보는지가 설명이 되고요. 그 전에 이제 AP통신이 쭉 그 전하는 내용을 가능하면 그 뭐 전체 그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시작합니다.
군 장성들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탱크를 앞세우고 서울에 진입했다. 낙하산 부대원은 민주주의를 외치는 군중을 향해서 발포를 했고 탱크와 무장 차량은 학생 시위를 진압하려고 대학에 진을 쳤다. 한국에서 이 같은 군사 개입 장면은 1980년대 말 민주화 시위 그 이후에는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러니까 이때는 노태우 그 전이죠. 전두환 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발표된 서류는 군 기무사요. 기무사가 이제 이런 일을 하려고 했다는 그 주장이 지금 많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외국 순방 중인데도 조사해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한 건데 군대가 지난해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시위대를 억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건데 아시아에서 가장 활기 있고 부자 민주주의 국가에 속하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일부에서는 이 계획에 쿠데타 시나리오가 있다고 해석을 한다. 이게 이제 대체로 아주 진보적인 한국의 미디어나 미디어의 앵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철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발표를 했으니까요. 잔혹한 기억. 예전에 그 기억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여전하다는 겁니다. 군이 지지하는 그 독재 체제가 사람들을 가두고 고문하고 처형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또 다른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본다는 게 AP통신의 취재 그 보도입니다. extremely low라고 했거든요. 가장 그 가능성이 낮을 때 extremely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무튼 그렇게 AP통신은 보도를 하면서 뒤에 그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6가지인가 5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쿠데타가 일어나는 게 불가능한지를 여당 더불어민주당 입장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정보국 기무사의 그 초안으로 결국은 그 시위대가 2017년 그 헌법재판소 그 탄핵 판결이 만약에 그 가결이 아니라 부결로 나오고 나서 화가 나서 시위할 때에 그 시위를 어떻게 막느냐 하는 그런 그 계획서잖아요. 물론 기무사 사령부 문건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는 세력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세력 모두에 대한 시위 진압 대응 그 플랜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이 나온 뒤에 이 탄핵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있었지만 국가 안보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고 그래서 기무사의 이 문건은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다라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AP통신이 이런 내용을 보도하면 미국이나 세계의 많은 저널리스트가 이것을 보고 이제 후속 취재를 또 들어갈 수 있고 이 자체가 또 미국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 지금 이런 뉴스가 핫하다 하고 미국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만한 그런 뉴스는 AP나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지 않습니다. AP나 로이터 같은 그 통신이 한국의 연합뉴스 또 연합뉴스 TV와 같아서 24시간 계속 이런 뉴스를 전하는 통신사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언론사들이 이런 것을 쭉 보고 모니터하면서 추가 취재도 하고 아니면 어떤 때는 이 내용을 보도를 하기는 해야지 되겠는데 취재를 하기가 좀 그렇다 싶을 땐 여러 이유로요. 이제 AP통신이나 로이터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신문에도 보도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임태훈 그 인권운동가죠. 그리고 군인권센터 그 설립을 했고 소장이고 또 강원대학교에서 정치학과에서 지금 강사도 하고 계시죠. 정치 문제에 대해서 이분이 서류를 쭉 점검을 해본 결과 타겟이 박근혜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대이더라. 그래서 탄핵이 가결되지 않고 부결됐을 때의 그 시위에 관한 그런 그 진압 목표더라. 계엄령을 이제 발표한다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고요. 해서
그러니까는 뭐 여러분들 많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군대 뭐 정규 그 체인을 건너뛰고 합참해야지 되는데 왜 뭐 육사 출신이 했는가, 기무사가 했는가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친위 쿠데타라고 표현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가결이 아니고 부결로 판결을 내린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한 그런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또 다른 뭐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는 쿠데타와 다름없다라고 주장한다고도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 시각을 다운플레이한다. 처음에는 이제 군사 전문가들 네이라고만 표현을 했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래서 이름 없는 그 뉴스원으로 나오는가 보다 했더니 나중에는 2명 이름은 나오더군요. 평화 시위에도 불구하고 군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한 군사 중재 계획을 갖고 있어야지 되는 의무가 있다. 이게 군사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다면 왜 뭐 합참을 뭐 저 뒤로 하고 뭐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이 나온 뭐 육사 출신으로만 하고 기무사로만 하고 이런 내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모든 것에 다 이렇고 저렇고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평화 시위 때에도 만일의 사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그런 그 계획을 군은 그 갖고 있어야지 되는 의무가 있다. 라고 그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김동엽 전 군인 출신이죠. 이분은 서류 만든 사람들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직이 살아나면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서 그런 일을 친위 쿠데타 같은 것을 저지를 수도 있다. 지금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일하고 계시는가 보죠. 이런 얘기가 그 노회찬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데타가 가능한가? AP통신이 5명의 군사 전문가와 인터뷰를 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쿠데타가 그 당시에 일어날 수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확률에 대해서는 아무도 찬스가 있다고 답하지 않았다. 21세기 한국에서 그렇게 쿠데타가 일어날 이유는 0.1%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쿠데타까지야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뭐 러시아에 또 가 있는 송영길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이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김태우 그 통일연구원장 전에 지냈던 그분이 이제 AP통신과 인터뷰에서 0.1%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AP통신이 5명의 군사문제 전문가에게 인터뷰를 해서 왜 그럴 이유가 없는가, 불가능한가, 쿠데타라는 것은 넘버 원, 스마트폰과 인터넷 서비스가 너무 지금 한국이 또 IT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많이 퍼져 있어서 비밀리에 군중 사이에 몰래 들어가고 이런 일들을 하기가 힘들다. 넘버 투, 쿠데타군은 정보를 통제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만을 내보내야지 되는데 그러려면 TV 방송국이나 신문사를 점령해야지 되는데 또 실제로 그런 계획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진보 미디어도 있었어요. 저는 이 전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기무사의 문건을 지금 AP통신의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신문사를 점령해야지 되는데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하고 트위터, 유튜브로 다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라이브로 찍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텐데 쿠데타군이 TV 방송국 신문사를 점령을 해서 아나운서에게 이렇게 읽어라 저렇게 읽어라 정보를 통제해서 원하는 식으로 간다는 게 불가능하다. 2번째입니다. 3번째, 탱크와 군사 장비가 제때에 서울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서울이 지금 트래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미리 예정됐던 거라면 다 길을 치우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건 쿠데타잖아요. 쿠데타 이제 가정하자면 그리고 1, 2, 3, 4 네 가지로 지적을 했군요.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21세기 IT 강국 한국에서 민주화도 된 어느 정도 영하지만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젊은 군인들과 장교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의 젊은 군인 장교들은 민주주의가 이미 시작되고 태어난 세대인데 사령관의 명령이 시민을 죽여라, 발포해라 이러는 것이라면 타겟이 시민이라면 그 명령에 대한민국의 젊은 군인과 장교들은 불복종할 것이다. 군인의 시민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 군인의 지금 그 시민성인 그 도덕성 그 자체가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AP통신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그 부당한 명령이라는 게 시민에게 총을 겨루라는 광주 사태도 있었던 그게 이제 그 서울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군사 전문가 김대영 씨가 한 얘기입니다. 군인에게 총을 겨루라는 그런 명령에 민주주의 세대에 태어난 젊은 군인들이 절대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네 번째고요. 그런데 이제 과거 군사 지배 시절을 조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박근혜 가족의 역사다. 박정희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자체가 수천 명의 해병대원, 낙하산병 등을 이제 이끌고 앞서서 그들에 앞서서 서울을 진입을 한 게 그게 이제 1961년 5월 16일인데 몇십 년이 지났어요. 지금 50년도 훨씬 더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공한 쿠데타였고 그리고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할 때 그 자체에도 굉장히 계엄령을 많이 내렸었죠. 그런데 요즘 그 박정희 대통령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그 찬양하는 독재를 한 건 분명하잖아요. 그 독재를 찬양한 것을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또 요즘은 트럼프 대통령 열심히 또 지지하다가 트럼프 대통령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북한에 유학에 나온다고 독재자인 그 푸틴과 만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한국에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있더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자체도 그 독재를 했는데 그 독재를 너무 지금도 찬미하면서 지금 그 독재를 하는 그 푸틴을 만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아주 그 묘하게 요즘 돌아가고 있어요. 세계적인 정세가. 물론 그 나라마다 다 그때그때 그 나라에 맞는 그 민주주의와 나라에 맞는 정책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숨지게 한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따로 받아야지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AP통신 죄송합니다. 오늘 유튜브라서 조금 옆으로 새 나갔어요.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숨지고 두 달도 못 돼서 전두환이 또 탁 그 기무사 사령관으로 나타나서 탱크를 앞세우고 1979년도 쿠데타 그리고 그 다음 해가 1980년이 광주였었죠. 87년 민주화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고 그런데 그때는 이제 또 그 진보가 후보가 이 사람 저 사람으로 갈려서 이 AP통신의 보도를 제가 전해드리고 있어요. 전두환의 쿠데타 할 때 그 아미 버디 미국에서 그 친한 친구들 버디 하잖아요. 그 버디 노태우가 쿠데타에 가담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 과거에도 결국은 진보의 후보가 갈려져서 대통령이 되고 말았노라. 이제 한국이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 기무사의 그 문제에 대해서 AP통신이 오늘 처음으로 좀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미국 언론이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의 서로의 의견 차이도 있었고요. 잡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지켜보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단 올바른 트랙으로 가는 것 같네. 미국 언론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그 한국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역시 로이터 통신입니다. 이 내용도 이제 미국 언론들이 내일쯤이면 일반 언론들도 통신사를 제외하고 통신사 이외에 보도를 할지 모르겠어요. 근로자와 사업주를 모두 실망시켰다.
2019년도에 10.9% 인상하기로 했잖아요. 최저임금위원회가 뭐 한 19시간 뭐 회의 끝에 19시간 반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인상에 동의는 했는데, 그러니까 노조는 아니 원래 얘기했었던 것에 왜 그만큼이나 못 미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사업주들은 지금 경제를 봐라. 경제 성장과 임금 성장이 같이 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너무 나쁘고, 또 미국의 보호주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때문에 우리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10.9%도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고, 또 그 사이에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은 이것을 아무리 그렇게 국가가 정했어도 우리는 시행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로이터 통신이 노조에 가까운 친노조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020년에 최저임금을 55%까지 올려서 이제 10,000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시간당. 지금 이제 10.9% 올려서 8,350원을 내년에 하겠다는 건데, 미국 돈으로 해보면 7달러 40센트 정도 되네요. 그래야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돈은 큰 돈 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소비를 하고, 그 소비로 인해서 경제가 또 그 소비 경제로 성장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올리는 게, 또 그 노조 측에서는 노조 측에서는 16.4%라고 하고는 10.9%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일자리 성장이 염려되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10.9%로 합의를 봤다, 뭐 이런 건데요. 한국이 그 한 달 그 평균 그 일자리 늘어나는 게 1월부터 6월까지 14만 2천 개로 미국보단 많거든요. 미국은 요즘 20만 개 넘어서 많다고 하잖아요. 23만 개, 24만 개. 그래서 굉장히 많은 편인데, 한국에서는 2008년, 9년 그때 이제 세계 경제 위기가 있었을 때, 그때보다도 지금 일자리 그 창출률이 낮아서 이때에 이렇게 임금까지 올리느냐 하는 게 이제 스몰 비즈니스 오너 그룹인 거죠. 임금 인상이 너무 일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더군다나 이게 비즈니스 문을 닫거나 스텝을 줄이거나 정말로 비참한 현실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보도를 합니다.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벌였다. 우리도 사실 걱정하긴 했지만 겪어보니 참 비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의 수출 성장률은 6월 달에 정체됐고, 정부는 정말로 걱정해야지 될 일이 너무 많고, 또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금 인상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선거 캠페인 할 때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재인 대통령으로도 힘든 거죠. 북한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것은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에 비해서 경제라는 것은 실제로 딱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쩌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전쟁에 대한 북한과 그런 위협보다는 당장 내일 내가 먹을 쌀이 있어 없어? 여기에 더 신경을 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래서 지금 진퇴양난이고 양쪽에서 다 비난받는 새로운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공약을 지키거나 정책을 펼쳐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미국과 한국이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오바마 대통령을 물론 흑인들이 굉장히 많이 찍었고 아마 90% 이상이었을 거예요. 흑인들은 워낙에 민주당인데다가 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블랙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민자들도 소수인종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가 그 사람의 마음, 눈빛 같은 것을 보고 많이 찍어줬는데,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도 첫 번째 임기 4년 동안에 이민자에 대해서, 소수인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흑인이라고 깔보는 백인 공화당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공화당이 다수당이 돼버렸고, 무엇보다도
원래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될 때 뭐 이 서브프라임 그런 것, 뭐 세계 경제 공황 이런 것들이 거의 공황 비슷하게 왔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뭐 자동차 회사에 돈 많이 줬었잖아요. 구조 기금 같은 것을 내고 경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나빴었기 때문에 물려받은 그 경제에 관한 유산이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느라고 한 2년 동안은 정말로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을 조금 이렇게 해보니까 자꾸만 이민자는 미국에서 소수잖아요. 그래서 소수 인종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수의 공통적인 것을 먼저 해나가야지만 되는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뤘고 그리고 또한 본인이 이제 그 소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50-50 엄마가 와이시고 아빠가 블랙이면 이 사람은 와이실 수도 있고 블랙일 수도 있는데 그것부터가 미국에서는 인종 차별인 겁니다. 어느 한쪽의 부모가 블랙이면 블랙인 거예요. 그럼 어느 한쪽의 부모가 Y시면 Y셔야지 되는 이 공식이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바마 대통령도 본인의 그 같은 어떠한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면 아킬레스건이 있기 때문에 블랙이라든가 아니면 소수인종에 관한 문제를 남들이 다 비난받을 정도로 추진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덜 해주는 건데도 더 해준다고 하고 역작용이 나와서 완전히 일을 망쳐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도 아주 딱 그 노조 성향의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에서 오는 그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도 임기 1기에 아무것도 못하다가 또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이제 또 다른 소수면 뭐 장애인 또 여성들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 숫자적으로 작아서 또 힘이 약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기 두 번째도 재선되고 나서 조금씩 그런 것을 하기 시작을 했고 관타나모 그 수용소 같은 경우는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그것을 문을 닫기를 원했었던 사람이에요. 가능한 한 빨리. 그런데 그것도 본인 마음대로 못했죠. 이 선거 공약 때와는 달리. 너무나 강한 그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강한 반대가 있을 때는 본인의 철학이 아무리 좋고 이상적이라고 확고하게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원하는 대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멈칫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홀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홀드온 했다가 이제 임기 2기에는 조금 했고요. 그에 비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좀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공약 때 했었던 것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멕시코와 벽을 쌓겠다. 1년 반이 넘었는데 아무도 처음부터 그게 말이 돼? 공화당도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뭐 벽을 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가 많고 그리고 실제로 너무 그 마음이 그 오래된 그 과거에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제조업이 떠난 지가 언젠데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킨다고 하는가. 실리콘밸리를 부흥시키고 뭐 석탄 산업 이런 것은 탄광은 다른 것으로 돌려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본인이 공약했었던 것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본인이 난 공약 지킨다 나 잘하고 있지 하면서 계속 이제 그 캠페인식으로 요즘 여기저기 가서 얘기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너무 좋아합니다. 그 자리에서 막 박수치고 지지해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또 대통령이 막상 되고 보니까 공약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나를 지지하는 사람만의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지지하는 사람한테 좀 그 외면당하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고 이득되는 것을 가야지 되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거의 그렇죠. 모든 지도자들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렇지 않고 그 본인의 지지 기반만 확실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말씀드리다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는 이제 어제 이 부분은 뭐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장성급 회담에서 유해 송환이라던가 또 유해 발굴 작업 같은 것도 다시 하기로 했다. 90년대부터 2005년까지 뭐 한 300구 정도의 미군 유해가 미국으로 돌아왔죠. 그게 이제 북한 혼자 못하니까 미국이 기술도 지원해줘야지 되고, 기술보다 더 북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해서 한 구당 뭐 300만 달러 이상 들어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도 다시 시작을 하는데, 블룸버그 뉴스가 뭐라고 보도를 했는가 하면은, 블룸버그 뉴스와 인터뷰를 한 말콤 데이비스라는 분이 호주에 있는 그 전략정책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이런 식으로 그 북한 이슈를 연장해 갈 수 있을까? 아주 좋은 일이죠. 노블한 일이고요. 그 유해를 송환한다는 것은 국가의 부름으로 가서 싸우고 그곳에서 숨진 사람의 유해라도 이제 잘 모셔와서 가족에게 잠깐이나마 함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그런 것이니까 정말 중요한 그 이슈이기는 합니다만은 핵과는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 저런 식으로 아주 관계 좋다 하고 가다가 외교가 갈 곳 없는 곳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에 비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영국에서 이제 헬싱키 갔죠. 몇 시간 있으면 그 블라디미르 푸틴과 회담을 할 텐데,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에서도 언론이 내가 북한 그 회담에서 얼마나 지금 성공했고 그 이후에도 성공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는다라고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많은 언론은요, 어, 회의적이에요. 뉴욕 포스트는 아예 북한이 그 장성급 회담하기 전에 한번 그 미군들을 바람 맞췄을 때요, 판문점에서 벌 줘야지 된다. 이제 약속 안 지켰으니까, 그런 사설을 썼고요. 더 힐도 더 이상 그 북한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포스트가 먼저 보도를 했고 미국 언론이 전한 태영호 전 그 영국 주재 그 북한 대사관의 공사의 책에 나와 있는 한 부분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게 1999년이었다고 하네요. 북한이 이스라엘을 협박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의 협박이냐면 10억 달러를 주고 우리 핵 기술 같은 것을 사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이스라엘 너희 국가의 적에게 팔겠다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10억 달러를 내놔라. 그러면 다른 나라에 안 팔고, 뭐 이란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안 팔고, 아니면 팔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오공단 박사가 지금 그 국방 무슨 협회인데요.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 국방 분석 협회? 네. 전에 여기 랜드 코퍼레이션에 있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동부로 가서 국방부에 일하다가 지금은 국방부는 아니고 민간 기구군요. 오공단 박사가 이 태영호 그 공사의 책을 읽다가 그 부분을 딱 찾아서 나중에 왜 자신이 이 내용을 전하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세미나하고 하는 때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태영호 공사가 스톡홀름 대사관에 근무를 할 때 이제 그 평양에서 그 명령을 받았고, 스웨덴 주재 그 북한 대사와 손미신 대사였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대사요. 지디온 벤 아미라는 대사가 만나게 해라 하는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태영호 공사가 통역을 했다고 하는군요. 왜냐하면 미팅이 영어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북한 그 손 대사가 이스라엘 대사에게 북한이 위성 테스트에 성공을 했는데, 그 위성 테스트라는 게 탄도미사일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뭐 중동, 이란이 이런 그 테크놀로지에 관심도 많고 하는데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나쁘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 리얼 캐시가 필요하다. 외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기술을 수출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스라엘이 아주 그 주변 국가들, 그런 그 국가들의 이런 그 핵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 둘러싸일 것이 아닌가? 중동이 굉장히 뜨거운 곳인데 더 뜨거워질 것이다. 10억 달러 캐시를 요구했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스라엘 대사가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 깜짝 놀라서 정부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하고는 열흘 뒤에 두 번째 미팅에서
이스라엘은 캐슈딜은 곤란합니다. 음식이라던가 아니 푸드요 식품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이 굉장히 99년도니까 어려웠었잖아요. 사람들이 굶어서 숨지는 사람들도 많았고 아니면 비료 농업기술 약 10억 달러치를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노스코리아가 cash only라고 얘기를 한 거래요. 세 번째 마지막 미팅을 했는데 그때도 이스라엘이 캐시는 안 된다. 미국이 굉장히 화날 거다. 그리고 이제 99년이었으니까요. 제네바 협약도 하지 않았는가? 무기 감축하고 뭐하고 이거 위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그 북한 손대사가 그때 우리가 그 제네바 협약에 사인을 한 건 미국이 우리의 팔을 비틀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다 깨지고 했으니까 자유롭다라고 답을 했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그 외무부의 아시아 국장이었던 그 당시에요. 지비 가바 이런 분도 그 뭐 이스라엘 그 여러 미디어와 인터뷰를 했는데 무기를 시리아와 그 이란에 주지 말아라. 그 세 번 미팅에서 이스라엘이 그 북한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북한의 답이 우리 안 준다. 그런 나라에 안 주고 있다라고 그 당시에 99년도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판단할 때 뭐 아직 무기도 주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북한과 지금 협상해야 될 필요가 없지. 그들과의 관계도 뭐 그 정도밖에 아직 안 되는 것 같네 하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포스트가 그 보도하기를 과연 북한이 그 이스라엘에 그 10억 달러를 받고 무슨 이 기술을 다른 데다가 안 팔겠다고 하고 이런 일이 현실로 다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이스라엘 그 캐시가 아니면 또 그 상품 같은 것, 식품, 뭐 약품 같은 것들이 북한으로 들어간다면 그걸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런 것이고 이스라엘로서는 그래서 중동의 그 미사일 테크놀로지가 안 퍼지게 하는 게 최대의 목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했다라는 이런 내용을 그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 오공단 박사가 왜 이 내용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오공단 박사 같은 경우는 뭐 30년 이상 된 걸로 기억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으로 오공단 박사를 인터뷰하기 시작했었을 때도 25년 더 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북한 문제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흐름을 누구보다도 사실은 가장 오래 미국 정부에서건 민간에서건 북한 문제를 가장 오래 다뤄왔었던 사람입니다. 현역으로도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은 결국은 이 같은 그 핵무기, 핵물질을 팔고 수출하고 북한 밖으로 옮길 것이다. 값이 맞으면, 사람이 맞으면, 타이밍, 조건이 맞으면, 결국은 조건만 맞으면 언젠가는 그 북한은 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그 또 다른 미국 언론은 지적을 하기를 협박자는 절대로 믿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만약에 미국과 북한과의 핵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같은 그 위협도 있다는 그런 그 부분에서도 북한과 미국과의 핵 협상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몇 시간 뒤면은 있을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에 대해서도 지금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똑같은데 하나만 달라졌더군요. 어제 보니까 이 북한과 회담을 하러 갈 때 난 다 한다. 뭐 공부할 필요 없다. 내가 평생을 그게 뭐 갈고 닦은 실력인데 했는데 이번에는 그리고 기대를 굉장히 높였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가기만 하면 문제 없어. 내가 다 처리해 가지고 올 것이야. 하고 오자마자 다 처리하고 왔어 했는데 이번에는 기대 수준을 굉장히 낮추는 것 하나가 조금 다르고요. 그러나 이제 그 전에 테레사 메이 그 영국 총리도 지금 세상이 조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시초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테레사 메이 총리가 어제 막상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기자회견할 때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신문 선과 인터뷰에서 아니 내가
충고했더니 그 충고를 안 듣고 유럽연합과 서서히 그 이별을 한다고 하네. 그 소프트하게 한다고 하네. 그런 것은 좋지 않을 텐데 그럼 유럽연합에서 완전히 탈퇴해서 브렉시트가 마무리되고 나서 미국과 무역 딜을 하는데 나쁠 거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 기자회견에서는 그랬는데 테레사 메이가 이번엔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했다는 충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네. EU와 협상하지 말고 EU를 고소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이게 이제 그 테레사 메이를 시작으로 사실은 테레사 메이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백악관에 초대한 그 우방 국가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이때 손잡고 정말 다정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의 13명 새로 그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 해서 기소된 사람들 어떻게 개입했는지 그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도 뭐라고 이거 저 거짓말이야. 수사 잘못했어. 로버트 멀러가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라는 말을 할 수 없게 하는 사람이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야, 우리는 아니야, 이 트럼프 캠페인은 그것과 연관이 없어 이런 얘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주권을 침해를 한 것인데 그게 드러났는데 비난하지 않고 그냥 대강 뭐 얼버무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아직까지는 이 그 러시아의 뿐만이 아니라 유럽 연합도 적이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미국의 뭐 적과 친구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그 CBS가 그 스코틀랜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장에서 물어봤더니 근데 뭐 꼭 그 유럽연합만 적이라고 한 건 아니고 뭐 부분적으로 러시아도 적일 수 있고 또 그 중국도 적일 수 있고 적이라고 꼭 그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무역에 있어서 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적이 그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EU를 제일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부분적으로 또 중국, 네, 그렇죠. 무역에 있어서 적이죠. 이렇게 FOE라고, FOE라고 그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한 번 더 푸틴과 김정은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말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헬싱키 회담 이후에도 지금 저는 가장 주목되는 게 오늘 새벽에 잠은 다 잤어요. 공동 기자회견이잖아요. 푸틴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둘이 같이 앉아서 한 몇십 초 정도 얘기했었던 적도 있어요. 카메라 비춰주면서. 그러나 이렇게 두 사람만이 밀실에서 회담을 하고 밖에 나와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 모습도 굉장히 보고 싶고 거기서 이제 그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는지 며칠 전에 CNBC가 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푸틴에게 뭔가를 물어볼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도 굉장히 지금 주목이 되고 있고요. 기타 등등 얘기들에 관해서는 내일 아침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9시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